8. 현대 경제 위기에 대한 특징과 전망. 경제 위기에 대한 주요 사례들을 시대별로 개관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에서 공통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현대와 이전의 위기 상황이 무엇이 달랐고 무엇 때문에 바뀌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와 20세기 이전을 가르는 키워드는 세계화와 금융화였다. 예전에도 중상주의를 통해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이를 실행하여 굴기를 이룩한 유럽의 강국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시장이 열린 것은 아니었다. 내수와 국제무역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과거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몇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내수 시장의 비율이 높았고 국제무역은 특별한 경우로 간주하였다. 이는 국제 간 자본이동이나 국제무역을 통한 수익인 금이나 은의 유입 등이 미치는 영향이 대항해 시대 이후 높아지기는 했지만 몇 개의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암묵적으로 국가의 화폐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던 근본위제나 은본위제 시스템으로 인하여 화폐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실물 경제에서의 초과 수요 해결이 항상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 확대 대책으로 국제무역이 거론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근본위제 하에서 화폐 공급의 부족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았고 국제무역이나 국제 간 자본이동의 제약으로 외환 위기의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그 당시의 경제 위기는 대부분 빈번한 전쟁으로 인한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국가가 발행한 국채의 문제, 즉 재정위기가 경제위기를 일컫는 말이었다. 재정위기로부터 출발하여 민간 투자자들에게 무리하게 이전하면서 몇 건의 버블 붕괴 사태가 빚어지고도 했다. 하지만 과다한 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 부채 관련 담당자가 받는 가장 큰 유혹은 역시 정부의 무한 발권력을 이용한 화폐 찍어내기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근본위제를 폐지하여야 했고 1971년까지 근본위제는 도입과 폐지를 반복했다. 제한된 금의 양 때문에 늘 금의 보유량에 기초한 화폐의 공급은 제한적이었고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를 통한 금의 유입 사례 정도를 제외하면 금은 늘 부족하여 통화의 공급을 제한했다. 시장 경제는 늘 부족한 화폐와 늘 부족한 실물 재화로 인하여 실물 시장과 화폐 시장 모두 초과 수요 상태에 있었다. 공급은 자체의 수요를 모두 충족한다는 세이의 법칙, 세이즈로 이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국제 간 무역과 자본 거래에 대한 이러한 폐쇄성은 경제 위기 상황을 제한했고 국지적 사태로 막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근본위제의 철폐와 인위적인 국채 발행, 화폐의 무절제한 발행 등 정부가 모든 경제 문제의 주체이자 원인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게 되었다. 스페인이 한창 식민지 개척을 하던 시기에는 전 세계 금과 은의 80% 이상이 스페인으로 쏟아졌지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었던지 16세기의 최초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는 놀랍게도 스페인이었다. 식민지로부터 금과 은 등 화폐의 공급으로 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했고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쟁 비용이 부족하여 유럽의 금융가들에게 차입하고 각종 국채를 발행하기도 하였지만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정도로 누적된 부채와 이자의 압박은 상당했다. 일단 대항해 시대 이후로 중상주의가 옹호되고 국제무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제무역 수지에 대한 개념이 시작되었다. 무역수지 흑자로 들어온 금과 은 등 화폐를 운용하기 위해 금융이라는 것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신용이라는 단어는 금융권에서는 대출, 여신, 레버리지의 사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근본위제 이후 등장한 국가화폐의 발행도 신용 기반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 확대는 통화 공급의 확대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거래가 많아지면서 금과 은 같은 불편한 화폐보다는 편리한 화폐의 도입이 필요해졌고, 정부 신뢰 기반의 화폐 발행을 원하던 정부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화폐 발행을 위한 중앙은행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앙은행과 민간 사이를 중개하는 민간은행도 늘어나면서 금융이라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신용이 금융을 통해 확대되면서 레버리지의 사용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인플레이션을 제약하기 위해 근본 위제의 엄격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하지만 전쟁은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으로 계엄령과 같은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뒤따른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근본 위제의 폐지를 통한 전쟁 비용 마련이 우선시되는 것이 전쟁이니까. 그때 당시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은 현대와 그 이전 시대를 가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과거 국지적으로 벌어졌던 전쟁들이 이번엔 연합국과 동맹국으로 뭉쳐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이 모두 참전하여 국가 간 무역거래가 활발히 일어났고, 현대적인 모습을 갖춘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자본의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경제 위기가 국지적인 모습을 보였던 과거와는 달리 전 세계로 확산된 전쟁은 인플레이션의 국제적 전파와 같이 경제 위기 상황도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세계화와 금융의 고도화가 시작된 것이다. 전쟁 물자 공급으로 인한 국제 무역 수지 흑자로 해외에서 금이 들어오고 화폐의 공급이 확대되었던 미국은 화폐 시장에서 화폐가 초과 공급되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 시장인 부동산, 주식 시장은 활황으로 불타올랐다. 항상 초과 수요에 고민하면서 세이의 법칙을 신봉하던 자본주의 경제는 신기술과 신이론들의 등장으로 이를 해결하고 오히려 초과 공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다. 국내에 있던 돈의 공급에만 관심이 있던 시대에서 해외에서 굴러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고, 금융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대공황을 통해 새로운 경제 위기에 발현되었고, 그 위기의 본질 저변에 세계화와 금융의 고도화라는 본질적인 원인이 자리하고 있음은 찬찬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국제적 가격과 화폐에 대한 국제적 가격, 금리는 모두 내수 시장에서의 가격에 기초하고 있지만, 환율이라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높게도 평가되고, 낮게도 평가된다. 그리고 환율이라는 변수에 의해 시장 자정작용을 통해 불균형은 균형으로 수렴하는 시장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국제무역 수지의 흑자나 자국 내 금리 인상을 통해 자본 수지의 흑자가 발생하는 경우 유입된 달러 등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여 외화의 가격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자국 화폐의 가격은 상승하여 평가 절상을 이끌고, 반대의 경우인 무역 수지 적자의 경우에는 평가 절하를 끌어낸다. 자국 화폐의 가치가 변화하면 다시 가격 경쟁력의 변동을 통해 무역 수지나 자본 수지의 변동을 이끌어 균형으로 회귀하는 자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대립,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대립처럼 보호관세나 쿼터제 도입, 외환 규제, 폐그제와 같이 경직적인 외환 제도 등 국제 간 무역과 자본의 이동에 대한 제한과 가격 통제 정책이 있었고, 이러한 규제를 통해 경제 위기의 전파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쇠국에서 개방으로 문을 열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면서 국제기구 가입이나 차관 제공 등 국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자본시장 개방, 자유무역주의 도입, 반시장적 가격 통제 정책 폐지 등을 통해 전 세계적 시장 경쟁 시스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 근본 위제나 여러 가지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한 경제 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경제 위기의 빈도는 낮았고, 경제 위기의 극복은 더딘 상황에서 현대의 세계화와 금융화는 전 세계적 확산 속도나 파급 효과는 굉장히 빨라졌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연결성도 커졌기 때문에 전 세계 각 대륙에서 일어나는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아 크든 작든 자국에 미치는 경제 위기의 빈도도 많아졌지만, 국가 간 공조나 시장 가격의 탄력성 등으로 비교적 단기에 극복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하지만 세계화에 따른 연결성의 증가는 경제 위기의 전파와 또 다른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는 등 경제 위기의 고리가 길어지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는 면도 보인다.
본질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내부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적인 경제 위기의 전파는 버블을 터뜨리거나 위기의 트리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글로벌 경제 불균형으로 누적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와 손실을 보고 있는 나라 사이에서 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다른 균형이 깨지면서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또한 금융공학의 발달로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복잡한 방식으로 해지하는 기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기초 자산으로부터 투자자 사이의 거리를 갈수록 멀어지게 하고 있으며 원인과 결과 사이의 과정을 중첩적으로 쌓게 만들어 관련 상품의 시장 규모나 확산 효과, 원인 규명 등을 점차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연계하여 더 복잡하고 더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한 금융수단의 개발은 계속 이어질 추세여서 이러한 금융의 고도화에 대한 부작용은 어떤 위기로 발현될지는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대공황 이후 세계화와 금융의 고도화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으며, 경제 위기의 상황은 더욱 더 빈번하게 일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감기, 몸살처럼 알려진 질병에 대한 처방전을 쉽게 받아 쉽게 치료하듯이 알려진 경제 위기에 대한 처방을 과거 사례를 통해 학습된 바 있다. 하지만 암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거나 원인 규명이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시장 경제 시스템이 실패하거나 세계화와 금융의 고도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때,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0세기 이전에는 초과 수요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상황이었고, 초과 공급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생하는 특별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초과 공급이라는 변수가 나타났고, 대공황이라는 형태로 전 세계를 강타했다. 모든 사람의 통념에서 벗어난 원인으로 치유책을 찾는 데 많은 이들이 힘을 모았지만, 완전한 대공황의 극복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상황이 지나고 나서야 치유할 수 있었다. 새로운 형태의 경제 위기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괴롭힐지는 알 수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처럼, 원인이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거나, 과거의 사례들로 만들어진 현재의 시스템이 극복하기 어려운 전혀 새로운 형태로 출현하여 치유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